우리 요새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과도 나는 것 같고 또 평가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그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이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잘 챙기고 계시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에서 이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이 회의 자료가 어디 갔지? 대통령님 자리에 지금 회의 자료가 없네요. 네, 오늘 회의 자료를 좀 보니까 부처 보고 안건이 있고 대통령령안에 대한 심의 내용이 있고 일반 안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의결은 비공개에서 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아니면 다 공개로 토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두 건을 지금 부처보고 중에서는 두 건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잠깐 아마 그 내용을 부처 간에 협의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협의를 듣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그 부처 보고한 건이 4건이 있거든요. 4건이 있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은 비공개하기로 했던 건가요? 거기하고 그 앞에 그 안표까지를 아마 비공개로 하기로 거기부터를 공개합니다. 평화기업계까지 공개. 그다음에 안표하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을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문체부는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그냥 하고 일반 안건은 NDC, 예비비, 협정안, 영예 수여안, 보고안건 1건 이것도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NDC는 비공개할 필요가 없죠. 기후 안건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건 공개해서 하고 예비비도 이게 왜 비공개? 사실 내용상으로는 비공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협정안은 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FTA 어디 외교부?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공개로 얘기해요. 그다음에 영예 수여안 이건 뭐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기록물 평가 결과 보고 이거는요 행안부.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공개 논의하시죠. 먼저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안 토의와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현안 토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대통령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뭐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끝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그 장관님들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작은 거하고 큰 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입니다. 첫째, 경기는 그 밑에 GDP 실질 성장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2, 4분기에 마이너스 0.2%, 작년 3, 4분기에 0.1, 4, 4분기 0.1, 금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0.1을 보이는 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들어서는 2, 4분기는 6월은 아마 저희들 관련에 대해서 0.7%로 새 정부 들어서 기대감 등등으로 이렇게 좀 0.7%까지 반등했고, 3, 4분기는 온전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가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2%. 아, 플러스. 당황하셨는 것 같아요. 네,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을 해서 아마 이런 조금 더 힘을 낸다면은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추경,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여서 그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6.6% 11월 7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및 정시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서 잠재 성장의 달성을 넘어서서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하에서 2026년도 경제 성장 전략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상황 점검회의 간담회 관계 장관님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뭐 일부 부처 간에는 또 1대1 간담회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모았는 부분이 밑에 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자세한 것은 큰 종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처가 내년도부터는 주도적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 추진하고, 기재부나 다른 부처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라든지 또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조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되면은 내년도 2026년 초에 부처 업무 보고 첫 순서로 이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부처별로 세부 과제 발표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종이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 성장 전략 주요 골자는 큰 종이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거시 경제 및 민생 안정, 그다음에 이게 성장 동력 확충, 그다음에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및 민생 안정에서는 세 가지 분야, 그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해서 3대 부문에 7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했고, 이 부분도 오늘 논의 또는 또 추후적으로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부동산, 물가 안정, 소상공인, 서민,
뭐 분별 거시경제 전략을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 확충에 있어서는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반도체, 방산, 컬처, 그다음에 주력 산업, 그다음에 경제 혁신 본격화에는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R&D 혁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대외 경제 전략 추진에 있어서 한미 통상 협상 후속 조치, 수출 시장, 공급망, 그리고 인적 자본 극대화에는 청년 중장년 고용 촉진, 그리고 재도전 재기 지원, 기술 인력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저출생 대역, 외국 인력 전략적 활용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화 구조 극복에서는 지역 균형 성장에서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지방 우대, 지역 관광 촉진,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중소 상생 및 중기 성장 지원에는 대중소 지식 기술 협력, 기술 탈취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등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투자 확대에는 안전투자 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해서 여기는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는 임금격차 완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 매트 강화에는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포함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 여기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믹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의 선진국 지수 편입, 첨단 산업 금융 지원, 그리고 규제 혁신에서는 데이터 공유 확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경제 형벌 합리화, 그리고 재정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 설립에 따라서 재정 운용 방식이라든지 지출 구조를 대혁신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국세외 수입 관리, 공기업 혁신, 국유재산 제도 개선, 조달 행정 등 조달 혁신 조달 확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초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가 되면은 저희들 보완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필요한 과제는 지속 보완해서 내년 초에는 그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돼서 잠재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 정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왜 자료에는 안 띄고 오셨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어차피 다 하던 거긴 한데 한번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안전이나 또 안보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그 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민생이죠. 국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는 거고. 그 민생의 핵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제 회복에 어쨌든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인 데서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서민 물가 안정, 그 중에 특히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식품 관련된 물가 안정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활동 지원,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 이제 대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하죠. 영향이 가장 크고 기여도도 크고 칭찬할 바가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 가끔씩 보면 이런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쌀 속에 뉘 같은 거라서 반드시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정거리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부당하게 물가,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물가 올리고 서민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이거는 철저하게 어쨌든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관리,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컬처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체부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여튼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외교적 노력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정말로 시장이 많이 열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특히 문화 분야. 문화가 이게 기업 진출의 천병 역할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인상을 개선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문화 수출이 1이 되면 상품 수출이 1.8배가 늘어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힘들겠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이니 푸드, 뷰티 뭐 이런 거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영역 같고 이건 또 중소기업 영역이라서 일자리에도 크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자본 극대화 부분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하여튼 제도전 재기 지원 이거 정말로 강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펀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뭔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게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온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한 번 실패하면 마치 그 퇴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재기 제도전 지원 제도는 최대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성장 중에 지방우대 정책은 어쨌든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지역관광 분야도 이거 그래서 문체부가 계속 중요한데 우리 최 장관님 제가 저번에 우리 대통령실 안에서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을 왔다가 다시 재방문할 때는 서울보다 다른 데를 가고자 하잖아요. 재방문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다른 지방에 대한 홍보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요즘은 그 광고나 홍보는 SNS를 활용하는 게 정말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뭐 체험기라든지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공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관광 촉진은 정말 중요한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국가 정책에 이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대기업들인데, 그리고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인데, 요즘 아주 대기업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전에 나왔던 뭐, 온갖 중소기업 약탈, 탈취, 기술 탈취,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얘기가 없긴 한데, 혹여라도 또 모르니까 기술 탈취나 중소기업, 이게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부당한 좀 압박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건 뭐 사회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들은 쥐어짜가지고 부당이익 취하는 거 이건 철저하게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분야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 분야를 그냥 말이 아니라 최대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금융 분야가 제일 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빚 안 갚으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선진국들은 빚이 한번 지더라도 쉽게 탕감해 주잖아요. 파면 면책 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번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의 역량이 커지는데 한번 쓰러지면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참 금융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회 어디 계세요?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셨구나. 예. 전에 저 서민들 뭡니까 그 신용 전과라 그래야 되나? 신용 사면 조치를 신용 사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료했어요?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계속 좀 추가 발굴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 분야에 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우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은
좀 진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네. 줄 수 있게 스की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서 반론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좀 분리해서 네네. 일반 투자자하고 네네. 대주주들은 경영권 네.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주면 또 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 네, 기재부서. 기재부. 국세청 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 여기는. 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세 수입도 뭐. 세액 수입 관리도 통합 관리하고. 네, 통합 관리. 어쨌든 이건 조세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 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일자리에도 네.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 문제는 총리께서 챙기고 계시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한 거. 그거 정말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기재부 포함해서 나머지 각 부처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진행해서 하여간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부총리님 이거 제가 정리된 거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도 좀 볼 수 있게 네네. 어쨌든 웹잡으로 만들든지 해서 웹잡으로 네. 한번 좀 알겠습니다. 비판적 검토도 할 수 있게 네네.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혹시 다른 의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추가할 게 있으면 하시죠. 국무위원님도 안 넣으면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께 보고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저희 양극화 구조 극복 모두의 공정한 성장 관련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이제 임금 격차 완화가 이제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노동시장 내에서의 그 성별 임금 격차 완화도 여기 같이 들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저희가 저희 성평등 가족부도 함께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네. 협조 부처에 그 같이 고등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하는데 성평등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또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좋은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는 내년에는 모든 이슈들이 다 기업하고 연관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결국은 경쟁력인데 전 뭐 기업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관세 협상하고 하면서 네. 저희들이 저희 부 전체적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익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나라나 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참 절실하구나 하는 걸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함께 한번 내년엔 정말 우리 기업들이 네. 정말 뭐 대기업만은 아닙니다. 이제 중소기업 다 같이 해서 뛸 수 있도록 한번 기업을 그 좋은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원래 많이 쓰던 거긴 한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 해야 부문을 네. 캐치프레이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는 상법상의 기업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쓴 기업은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네, 네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겠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선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가 비전을 생각하실 때 원래는 장기적으로 백범이 제시했던 문화국가 생각을 하셨고 네. 지금이 성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성장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중에 앞으로 해야 될 중에 그런 문화주도 성장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금 하셨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문화주도 성장, 최근 증시를 살리는 건 사실 개미와 국민주도 성장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조금 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한번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네요. 문화 주도 성장.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좀 종합하게 하나 골라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좀 종합할 수 있는 토론을 한번 해서 그러시죠. 준비해서 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처 보고는 총 4건인데요. 아까 대통령님 말씀처럼 다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혐오 발언에 대한 내용. 둘째,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셋째,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근절, 넷째 체육단체 혁신 방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 이렇게 해서 또 관련 행안부 장관님, 문화체육부 장관님 이렇게 순서로 그냥 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이게 내용이 많아서 보고하고 네. 잠깐 토론하고 그러시죠. 보고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핵심 위주 짧게 보고하겠습니다. 예,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시위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혐오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외 입법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형법에 대중선동죄, 혐오적 모욕죄를 두고 혐오적 표현 등을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는 형법 및 언론자유법에서, 또 영국은 우리와 같은 집시법과 비슷한 공공지수법에서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국은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혐오를 동기로 하여 폭력 범죄까지 나아간 경우 상당 정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및 혐오 시위 제지의 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 유무에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위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위 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김태년, 윤건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좀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는데, 지난달 법무부에서 요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송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회 입법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지금보다 혐오 표현은 보다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오 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혐오의 대상을 국가 인종에 한정할지, 종교, 성, 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에서 출범할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 쟁점을 1차 과제로 선정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분함 의원이 개정안 입법 발의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입국 규제 방안 강화입니다. 혐오조장 관련법인 형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형사 처벌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 및 입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타 부처 특히 외국 입국 규제라든가 또는 관련해서는 어떤 외무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타 부처에서도 혐오 발언 등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또 SNS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 그런 개정들이 별도로 좀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타 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면 저희들이 입법적 방안을 만드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잠깐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장님까지 같이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인사 여기에는 잠깐 인사는 좀 더 하시죠. 네. 요거는 공무원에 대한 제한된 거니까. 네. 일단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면 말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네 번째 입국 규제 강화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일단 지금 관련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기준 만들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들이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지금 개정하려고 좀 하고. 필요한 뭐 그 기준을 만드시고 만약에 시행령 수준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뭐 규칙이 필요하면 그걸 제정을 하시죠. 네네. 네. 그 법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는 데서요. 네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집시법 개정, 형법 개정 문제는
좀 신속하게 하면 될 것 같고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네네.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 행안부입니다. 네, 네. 네네. 지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혐오 현수막이 또 맞아. 그 얘기.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5개 광고물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개정도 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보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 한다 그래요. 그 사실 최초의 이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그 현수막이 정말로 동네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 지정계시대에 닮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그냥. 근데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아무데나 막 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률로 지금 허용돼 있는데. 예, 그 금지되는 현수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전부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그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막 걸 수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그 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무슨 종교단체하고 관계 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문제 같아요. 현행 규정상 지금 동당 2장씩을 달 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러 정당이 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달아서요. 도시 미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현수막 정당은 못 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넌 현수막 정당이니까 달지 마라. 저기 원내 정당이고 뭐 국회의원 많으니까 달겠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제가 당 대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 법률로 그걸 허용을 해놔가지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그래서 소위 공공게시대를 역사 주변에 만들어서요. 그 역사 주변에 공공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데나 막 달고 있어서요. 지금 도로가 뭐 이런 육교 이런 데 마구 달아놔가지고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 정당 현수막이 너무 그 혐오를 유발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적인 역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혐오증이 유발해서 굉장히 심대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원내 정당이 됐든 어떻든 간에 차별성을 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 쪽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건 개정을 해서 현수막 달기 그 정당이라고 현수막 마구 달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너무 행안위 소속 정당법도 행안부 소관 법률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이거를 허용한 거를 이제는 좀 못 안 하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당이 국가 보조금 받아가면서 온갖 수단이 다 있는데 그걸 현수막까지 막 동네에 그 너저분하게 막 걸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입법적으로 가능해 보이긴 한데 어차피 이게 정당법의 정당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고 해장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다가 이걸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이런 혐오 표현들 같은 거 할 수 없다. 아니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배되는 현수막은 달 수 없다. 이런 정도 해놓으면 충분히 입법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적 차별 논란이 발생해서 일반적인 뭐 규정이죠. 아니 이게 원래는 못 달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원래는 지정 현수막에만 달 수 있게 돼 있었고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막 달 수 있게 하는 거 그 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없애야 돼요. 그 일종 특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그 5개 관공물법과 정당법을 모두 개정해서 원래대로 옛날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원래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지정 게시대 외에는 게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좀 해보시죠. 네.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의견들 마저 예, 듣고. 대통령 정철시장입니다. 네네. 네, 혐오 증오가 이제 실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제일 많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법 조치와 더불어서 정보통신망법 같은데 E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 증오나 혐오 이런 표현들은 삭제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안 하면 굉장히 높은 매출 대비 이렇게 벌칙이 부과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방심이 규정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 조항도 같이 병행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그게 원래 이런 혐오 아니면 뭐 누군가의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를 쓰는 건 당연히 배상 사유고 처벌 사유인데 이거를 포털이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하면 그 방치한 포털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있던 판례인데 근데 지금 거의 막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삭제 의무 조항이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그건 너무 심하죠. 특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돈 벌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시죠.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예, 그 법무부 보고 내용 중에서 그 혐오 대상을 출신 국가나 인종의 한정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종교 성 장애의 경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종교의 경우에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혐오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명백히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거 다 집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성차별이나 성적 지향, 성별 이 부분도 지금 5개 광고물 관리에서 그 금지되는 내용 광고물의 내용으로서 성차별적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국제 표준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죠.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이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이 성평등 사회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온라인에서의 어떤 차별 발언이 남녀 간의 더 그 갈등을 좀 부추기는 요소들도 많고 해서 법무부에서 진행하시는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좀 관련 부처도 함께 논의에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중하는 뭘 하자 말을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이유로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든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인사처 발표하시죠. 네, 인사처 발표드리겠습니다.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직자에게도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임용 제한과 징계 측면에서 혐오 발언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그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신 것 같네요. 네네.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어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통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것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시죠. 네, 대통령님, 저 네. 이 건 관련해서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인사혁신처에서 이 제재 강화 이 방안 이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포함이 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당연히 네, 들어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 해당되고 산하 공공기관 뭐 저기 이런 데도 다 적용되죠. 네,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 뭐 예를 들면 적십자회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같이 적용되게 해놔야죠. 네네. 그런데 정무직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정무직. 네, 대통령 임용권에 해당되는 정무직들은 그냥 이게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 퇴직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다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정무직의 경우 그 인사권자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인사권의 문제고. 네. 그 자동으로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건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인사권 외에 인사조치 외에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혐오 발언을 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공공계약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그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은 자격 제한하는 거는 일단 하고, 근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보통 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제한되면 또 안 되는 건 쭉 일적으로 적용되잖아요. 네네. 그건 산하기관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네, 동일한 기준으로 네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이고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농업인의 날 제가 때문에 진행할게요. 강원도에 저는 먼저 가고 부총리님께서 그래? 그러십시오. 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약취 유인 미수 사건 이후 순찰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국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대통령 이 지시가 있으셔서 9월 중에 근본적인 이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10월부터 이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약취 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신고 접수 시 최우선 출동하고 전국 경찰서의 신속 검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하는 한편 약취 유인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법정형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대처 역량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법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를 통해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전국 캠페인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그 국민과 소통하며 등하굣길 안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유괴 예방 수칙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산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 주변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 CCTV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지능형 관제 체계도 강화해서 등하굣길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심 귀가를 위해 워킹 스쿨버스와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물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라서 추가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계획에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제가 전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경찰 인력이 매우 일을 자꾸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는데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좀 전환하는 작업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그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고요. 예, 계획 중입니다. 네, 좀 진행 사항을 빨리 체크해서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 근절 강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팝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해서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안표 판매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티켓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발도 쉽지 않고 처벌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서 안표 판매 행위는 모두가 아시듯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안표상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싹쓸이를 하게 되면 일반 팬들은 정가에 표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안표상들이 엄청난 웃돈을 받기 때문에 팬들은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팬들은 관람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팬들은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관람하는데 큰 돈을 쓰게 되면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국 시장의 전체 크기가 줄게 되면서 문화계도 스포츠계도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안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수단 방법에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안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속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며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안표 판매 행위의 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뽑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의의 진성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이 안표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근데 한때 안표 많다가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많아졌나 봐요. 보통 늘 있고요. 보통 가을에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때 또 이게 확 늘어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죄송한데 다 좋은데 네.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안표, 야구장 안표 팔다 걸렸는데 그 징역형 10년 이상, 지금 10년 이하 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하시는 게. 네, 과징금 할 거고요. 대통령. 근데 네. 안표상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돈을 뺏어야지. 그 징역할 리가 없다니까 법원이.
알겠습니다. 시간 인력이 만 소모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3배 많다던가 그래요. 하여튼 3배가 많대, 형벌 조항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형벌 조항을 없애고 실효성도 없는 거. 괜히 저번에 초코파이 1,000원 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거 과징금 조항을 넣으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형벌 조항을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점검했던 내용인데 말씀대로 저희가 형벌 조항을 줄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하나 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그걸 많이 해요.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오히려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포상금은 말씀드렸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는 거고, 신고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의 뭐 한 10%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과징금을 예를 들면 판매 총액의 한 10배 아니면 10배에서 뭐 30배 뭐 최상한은 얼마로 정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개정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요거는 그 조항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이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건 강화는 안 되고 아예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암표화 팔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 판매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일종의 특별법이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칙이? 아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 지금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공연법이랑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 그러면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저기 기차표 사가지고 암표 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그 대상입니다. 공연법하고 아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이렇고요. 예. SRT나 KTX 이런 이 표를 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식인가 봐요. 그 공연법하고 뭐 철도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잖아요. 매크로라고 하는 수단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냥 줄 서서 사는 건 방법이 없다. 그냥 가서 대량으로 예를 들면 매크로를 안 하고 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일단 매크로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아니 처벌 조항이 매크로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 외에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제한을 없애고 무조건 뭐 방식 수단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무조건 하는 김에 그러면 공연법 이게 참 너무 많아.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어서요. 일단은 서둘러서 개정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부터 그럼 먼저 하시죠. 이거는 꽤 논란도 많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하되 하여튼 형사처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을 세게 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 대통령 그렇게 넣을 텐데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세청에서 적발을 해봤더니 수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몇 배를 해야지. 몇 배로 하면 수백억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럼.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몇 배 이렇게 해버리면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의견이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좀 도입하시고요.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통령 말씀하신 그 과징금, 신고 포상금 강화하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단체 혁신 방안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는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성과 죄송합니다. 체육단체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최상위 조직으로서 17개 시도체육회와 68개 종목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국제경기연맹인 IF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체육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이는 시도 그리고 종목 단체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적 은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격장 실탄 유출 사건처럼 안전과 위험 관리 체계도 미흡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계도 이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그리고 그 집행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사, 징계 등 조직관리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적 단체로서 예산 사업 부문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징계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부터 1회만 연임이 가능하고 2회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현장 선수들의 의사와 투표권이 앞으로는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부터 먼저 이렇게 바꾸고 시도 및 종목 단체장도 함께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징계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장이 자의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서 셀프 손반방위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정부는 매년 4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 교부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과 임직원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과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혁신안을 내년 안에 모두 끝내고 후년에는 산하 회원단체까지 마무리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집행부와 문체부가 함께 준비한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하고 다 협의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데? 네. 괜찮아요? 유승민 회장 강한 의지가 있고요. 네. 저희는 잘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임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스트레이트로 3번까지밖에 못한다 이 뜻이죠. 스트레이트로 2번. 스트레이트로 2연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 아니고 2연임. 1년임만 할 수 있고요. 2연임을 금지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연임을 금지하면 중임은 허용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쉬었다 하는 건데요. 네, 그건 되고요. 그럼 2번 연속으로 하고 쉬었다가 2번 연속으로 하고 또 쉬었다 2번 연속으로 하고 이렇게 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령 이제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는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8년 하고 쉬었다가 8년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간선제로 하고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한 그런 임원들이 와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뽑는 이제 직선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는 계속 가능하다. 그렇죠. 네.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으면. 그리고 이 종목 단체로 가다 보면 사실 어떤 기업 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총 임기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걸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지금 중임은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총 임기는 하나쯤은 재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감시 권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처럼. 근데 집행 권력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1번, 시도지사는 3번, 단체장 3번. 근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8년씩 한 번 쉬었다 8년 또 쉬었다 8년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약간 그거 한 번 더 추가 제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직선제의 투표권자가 누구예요? 선수 그다음 현장에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이쪽 간부 뭐 규정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규정이 있어요. 네. 대한체육회는 모수가 33만 명인데 2,000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한다? 지금 간선제로 했을 때는 간선제라서요. 네네. 투표권을 안 주니까. 네. 그럼 직선제를 하면 투표권자는 확정할 수 있다. 네. 무리 없이.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온라인 투표는 도입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추가했으면 싶은 게 그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건 이제 부패 문제인데 폭력 문제가 언제나 문제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하다고 해요. 네. 이게 은폐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유승민 회장도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한체육회 분리돼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든 신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한 7, 8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육계 폭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나 아니면 원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자들. 이 약자들은 혹시 신고하고 문제 삼았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처도 다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의 신고도 사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신고했다가 조사받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잖아요. 알면 이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는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익명화해서 조사를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것만 조사를 하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제보는 익명으로 다 처리하고 그냥 일반 조사를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 약자 그룹들이 언제나 드러날까 두려워서 말 못 하잖아요. 이 체육회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때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몇 군데를 동시에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좀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네, 스포츠는 특히 그 학교에서 매우 폐쇄되어 있는 형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요.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기술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신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할 때도 좀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약자들은 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하죠. 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참고로 그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는 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익명 신고센터는 있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신고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원 체육 안에서 일어나는 또 폭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관님, 저희 과거에 그 조재범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서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된 바 있는데 그때 고안된 제도 중에 하나가 스포츠 윤리센터인데 윤리센터가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또 다른 정권 하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 면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그 체육회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그 대응에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특별히 방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 체육을 하게 되면 일정한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장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폭력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지도자는 그만두시긴 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운동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안이 접수돼서 밝혀지면 일단 퇴출을 시키는데 퇴출하고 그 스포츠계가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던 분이 무슨 비리가 있어 생기면 저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같은 종목 안에 분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출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관련 스포츠계 전체에 어디든 그러니까 작은 학교의 지도자조차도 갈 수 없도록 그런 근본적인 퇴출이 어떻게든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이 돼서 다시는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양궁 선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징계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머리 오래 걸려요? 네, 또 뭐 이의신청도 있고 그래서 또. 하여튼 뭐든지 너무 지연되지 않게 네. 신속하게 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러지 않게.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논의된 결과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96호부터 1498호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파리 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35년 NDC는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지구적 책임, 산업계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탈탄소 산업 전환, 전기차 보급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 가축 분야의 에너지화, 신규 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KGX 추진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전력, 산업, 수속, 건물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등의 측면의 통합 지원을 통해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 자료 좀 누구 챙겨주세요. 회의 자료가 있는 거죠? 이거 회의 자료가 이거는 설명 자료고 그 앞에 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나한테는 없네. 예. 이거 서류로는 안 만들었나요? 네, 서류 배포가 안 돼 있고요. 모니터에는 있습니다. 아, 서류로 배포 안 했어요? 네. 다른 위원님들은
안 받으셨어요? 모니터에 있습니다. 아, 모니터에 있어요. 왜 종이 아까워서 그러셨나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심의 자료는 그 컴퓨터로 이렇게 배포되고 종이로는 배포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랬어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앞뒤로 막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력해 주세요. 예, 출력해서 배포. 뭐 아무 차이도 없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네, 말씀 마저 하십시오. 네,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라 2020년 수립한 제3차 계획기간 전환 부분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말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변경됨에 따라 3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전환 부분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여 과잉 할당을 교정할 수 있도록 3기 할당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차 계획기간 중에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안입니다. 이 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4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하여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탄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4기 할당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하되 경기 변동에 따라 배출권을 유연하게 공급하며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산업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의제라서 의견들이 없나 본데요. 이게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국민 공청회 시작할 때는 감축안이 48%안, 53%안, 61%안, 65%안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간에 헌재의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그 헌재의 내용을 쭉 함의해 본 바 최소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53%는 넘겨야 할 것 같고요. IPCC가 중간에 61%, 그러니까 2019년 대비 60%를 줄이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요. 워낙 빨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65% 안도 권고를 했는데 48% 안은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산업계 쪽은 그 안을 선호하긴 했습니다만 네.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고요. 65%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좀 무리가 따라서 선형으로 직선으로 그어서 달성할 수 있는 53%와 61% 사이를 범위 형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얘기로는 2018년에 배출한 탄소 총량 기준으로 53%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61%까지 줄일 것이냐 그 논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목표로는 최저 53% 최대 61%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 많은 논의를 해서 한 거라서 네, 그냥 더 얘기해도 예, 여러 번 그 관계부처 협의를 논의를 많이 장차 세부 계획안들을 세워야 하고 특히 전력 분야는 12차 정기본도 세워야 하고요. 각 분야별로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어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걸 강화를 하면 전통적인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또는 화석연료 사용하는 산업들 이게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기회가 또 생기는 거고. 기업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빨리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의 목표치를 정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 산업부 장관입니다. 산업부는 부담되죠. 아.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산업계 여건이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이 특히 더 어려운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기후부랑 산업부 그리고 뭐 경제부처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이게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산업계의 어려움은 이게 발표만 되고 정부가 원래 여기 안에 포함된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발표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실제로 이제 발표하고 나면은 그런 지원들이 없었던 과거 정부의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와 함께 원래 지금 여기 하면서 했던 내용 대부분들이 주로 이제 R&D 관련된 재정 지원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서 업계에서도 어차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된다면 그에 같이 가서 업계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챙기시라고 저기 기업하시던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겁니다. 아, 네, 잘 챙기세요. 네. 예,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세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491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 시스템의 대구 센터 이전 등 복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201억 6,8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41억 7,700만 원 등 총 260억 6,800만 원과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9월 호우피해 복구 계획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83억 원을 2025년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별도의 특별한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492호, 1493호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외교부 차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안과 대한민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에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2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안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세계관세기구의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당사국 수출입업자들이 해당 협정의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이 건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494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예 수여안은 순국선열의 날 등 기념 유공자를 비롯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총 15개 부문 205명에게 훈 포장을 수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 선정하셨겠죠? 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 1495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 등 총 248개 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6.9점으로 이전 그러니까 23년도를 대상으로 한 평가 대비 0.6점 하락하였으나
기관 유형별로 평가 초기 그러니까 14년에서 16년에 대비하면 평균 점수가 대폭 상향돼서 전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기관이 약 23% 정도 되지만 이전 평가 대비 약 4% 정도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은 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상위 부처와 함께 현장 지도,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심의를 마치고